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경제난으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로 이란의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수도 테헤란에서 시작된 시위는 현재 전국으로 확산됐고요. 2,000명 이상 사망했을 거라는 일부 보도가 있지만 현재 통신과 인터넷이 차단돼서 정확한 내부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란 정권은 이 상인으로 대변되는 보수층의 민심까지 있고 체제 전복 위기에 몰려 있는데요. 강경 진압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사적 개입을 시사했고요. 이에 따라 미 당국은 다수의 작전 방식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란 상황에 대해서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프랑스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와 프랑스가 수교를 맺은 지 14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프랑스에서 한국은 일상 속 문화 파트너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양국 수교 140주년 관련 소식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월 12일 월요일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이란 정부가 군대를 동원해 시위 진압에 나서면서 지금까지 500명 넘게 숨졌습니다. 미국에 기반을 둔 인권운동가 통신은 반정부 시위가 2주 넘게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시민 490명, 군경 48명 등 총 538명이 숨졌다고 밝혔는데요. 하루 전 집계치 116명보다 약 5배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노르웨이 기반 단체인 이란 인권은 사망자가 최소 192명으로 파악됐다면서 이란 당국이 인터넷과 통신을 차단해 사망자가 2,000명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지는 유혈 사태 속에서도 회재시켜야 한 이란 대통령은 강경 진압 방침을 재확인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문제에 개입할 가능성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에선 이민 단속국 총격 사건을 규탄하는 시위가 주말 새 미국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최소 1,000건 이상의 시위가 열렸는데 이민 단속국 등 정부 요원들과 시위대 간의 충돌도 벌어졌습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요원들의 안전한 임무 수행을 위해 더 많은 요원을 미네아폴리스에 파견하겠다면서 작전을 방해하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통해 석유 생산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선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이후 미 정부가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회사 PDVSA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이 회사가 생산하는 원유를 미국이 확보해서 직접 판매 유통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 정부가 3천만에서 5천만 배럴의 베네수엘라 원유를 넘겨받기로 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 재무부 계좌에 예치된 베네수엘라 원유 판매 대금을 압류나 사법 절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내전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 수단 정부가 11일 약 3년 만에 수도 하루툼으로 복귀했습니다. 수단 정부는 2023년 4월 반군 신속지원군과 내전이 발발해 하루툼에서 격전이 벌어지자 거점을 포트 수단으로 옮겨 활동해 왔는데요. 정부군은 반군의 서부 다르푸르 지역을 빼앗기고 한때 하루툼도 내줬다가 작년 3월에 하루툼을 탈환한 뒤 점진적으로 수도 복귀를 추진해 왔습니다. 구글이 월마트 등 상거래 업체들과 협력해 자사의 인공지능 챗봇 플랫폼에서 상품을 검색한 뒤 곧바로 구매,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합니다.
월마트 측은 앞으로 몇 달 안에 제미나이 브라우저나 모바일 앱에서 월마트와 샘스클럽에서 판매 중인 의류와 소비재, 엔터테인먼트 상품, 식품 등이 판매된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월마트는 작년 10월 오픈 AI와도 협업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이번에 구글 역시 월마트 등 소매 업체들과의 협업을 발표하면서 AI 전자상거래 시장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 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23일에 중의원 즉 하원 해산을 발표하고요. 조기 총선을 치르겠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 국정 지지율이 높은데 소수 여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을 장악하겠다, 승부수를 던져보겠다 이런 의미인데요. 최근 자민당 주요 인사들에게 국회를 해산할 뜻을 이미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23일에 정기국회가 소집이 돼서 첫날 일정이 펼쳐지는데요. 이날 중의원 해산을 선언해서 다음 달 8일이나 15일에 총선을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국회는 임기 6년인 참의원 즉 상원과 임기 4년인 중의원으로 구성되는데요. 총리는 언제든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네. 요미우리 신문이 자민당 안에서는 단독 과반수 탈환도 가능하다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라면서 역대 최약체다라는 오명을 안고 출범했던 다카이치 정권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둬서 단숨에 국정 장악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각 지지율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작년 12월에 요미우리가 실시한 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이 73%가 나왔는데요. 이게 2000년 이후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고요. 아베 전 총리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네. 다카이치 총리가 원래는 국회를 해산하는데 부정적이었습니다. 근데 태도를 바꾼 데는 중국의 영향이 있었는데요. 히토류 수출 규제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보복까지 감행하는 중국과 맞서려면 안정적인 국회 과반수를 확보하는 게 중요해졌다라고 생각을 바꾸게 됐다라는 건데요. 네. 지금 자민당이 여당이긴 한데 열린야당 일본 유신회랑 합쳐서 겨우 과반수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당 안에서도 다카이치 총리를 견제하는 세력이 또 적지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국회가 그냥 열리면 대만 발언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의 공세에 좀 시달려야 되고 경우에 따라선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중의원을 해산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야당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조기 총선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예. 연내에는 하겠지. 하지만 생각보다는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자민당과 일본 유신회는 대부분 지역구에 후보를 정해놨답니다. 네. 근데 야당들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급하게 마련을 해야 돼요. 야권 후보 단일화를 논의할 시간조차 지금 마련되질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카이치 총리는 그냥 낙관만 하고 있으면 되느냐? 아닙니다. 총리는 인기가 높은데요. 당의 지지율이 낮습니다. 그렇죠. 2024년 총선에서 참패했을 때보다 낮은 30% 수준이거든요. 여당이 만약 패배를 하면 다카이치 총리는 사퇴 요구에 몰릴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는 일하느라 해산을 고민할 여유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갑자기 해산하는 명분이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선거를 치르려면 우리 돈으로 5,500억 원 정도가 듭니다. 아, 그러네요. 네, 임기가 절반 이상 남은 중의원을 새로 뽑는 이유를 국민에게 납득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좀 쉽지 않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이 조기 총선 가능성이 지금 중국 그리고 13일에 정상회담이 예정된 우리나라 같은 주변국과의 외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만약에 다카이치 내각이 총선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외교 분야에서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강경한 자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는 심정으로 다카이치 총리가 승부수를 띄운 모습입니다. 다음 키워드 못 찾겠다 나토. 네, 꾀꼬리가 아니라 나토가 지금 없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인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정말 노골적으로 계속 드러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행동 가능성까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나토가 덴마크와 그린란드 영토 주권을 강조하는 성명조차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총리를 지낸 리터 나토 사무총장이 평소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좀 사이가 좋은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같은 주요 현안에서 EU랑 엇박자를 내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을 해왔는데 근데 정작 나토의 존립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그린란드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리토 총장이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 그린란드와 관련해서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게 CNN이 질문을 했을 때 60초 정도 답변한 게 전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60초 답변에서마저도 그린란드 주변에서 러시아와 중국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동조를 했고요. 네. 안보를 증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데만 그쳤다고 합니다. 원론적인 답변이죠. 그렇죠. 반면에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EU 지휘부는 침묵을 깨고 그린란드 편에 서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법이 힘보다 강하다. 미국의 국제법에 따라서 덴마크와 그린란드 영토 주권을 존중하라 이런 걸 촉구했고요. 네. 나토 동맹국인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영국 정상들도 주권, 영토 보전, 국경의 불가침성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멈추지 않겠다라는 공동 성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나토가 개입해라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도 나토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야욕에 대한 압박을 줄이거나 완화하기 위해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나토가 반드시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한편 다음 키워드가 이제 그린란드인이 되고 싶다거든요. 그린란드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린란드, 덴마크, 미국이 이제 곧 그린란드의 영유권을 둘러싼 회담을 가질 예정인데요. 이런 가운데 그린란드가 주권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덴마크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린란드 의회 5개 정당이 10일에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인이 되고 싶지도 덴마크인이 되고 싶지도 않다. 우리는 그린란드인이 되고 싶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고 다른 어떤 나라도 우리의 장래를 좌우할 수는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성명이 발표되기 전날에 합의를 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더 힘든 방식으로라도 하겠다. 덴마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우리가 차지하지 않으면 중국과 러시아가 차지할 거다라면서 그린란드를 확보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나타냈는데 네. 그린란드 쪽에서는 우리는 그린란드인이 되고 싶다라는 반응이 나온 겁니다. 자, 지금 유럽 각국은 일제히 덴마크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그린란드랑 덴마크 사이도 지금 좋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린란드 안에서는 덴마크를 건너뛰자, 우리가 미국과 직접 대화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린란드가 덴마크의 식민지였는데요. 네. 79년에 자치권을 획득해서 자치의회를 출범시키고 자결 요구를 점차 확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양측이 협정을 체결했는데 그린란드 주민이 원하면 독립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그린란드가 그동안 단계적 독립을 향해서 착착 준비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덴마크가 그린란드를 지키겠다면서 외교 자산을 소진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린란드가 독립해서 떠나가는 모습을 지켜볼 위험을 안고 있다. 이런 전문가 지적도 나왔는데요. 네. 그럼 그린란드가 당장 독립을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매년 덴마크로부터 6억 1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900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없어지면 경제적 자립을 당장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제가 탄탄해진 뒤에야 독립을 하자 이런 의견도 우세한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주민 1인당 돈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미국과 대화를 원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린란드 사람들이 곧바로 미국에 편입되길 바라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작년 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여론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린란드 주민의 56%는 독립을 지지한다라고 답을 했지만 독립 이후 미국에 편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85%나 반대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쏘아올린 그린란드 문제 네. 여기도 쉽지가 않네요. 정초부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 돈이 드는 완벽한 자유. 네, 완벽한 자유를 누리는데 돈이 든다는 건데요. 최근 일본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프리미엄 외국어 베이비시팅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린 자녀를 키우면서도 일본 문화 체험을 즐기고 싶어하는 부유층 가족이 주 고객이라고 하는데요. 왜 아이를 동반하면 이용하기가 어려운 고급 레스토랑 아니면 야간 일정을 즐기려는 부유층 관광객들이 주로 이 상품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가격이 3시간에 약 54,000엔 우리 돈으로 약 50만 원입니다. 1시간에 우리 돈으로 한 16만 원인 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은 아닌데 아이를 동반한 부유층 관광객들은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으니까 수요가 꾸준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얼마나 아이들을 데리고 오나 봤더니 2024년에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약 3,680만 명이었는데요. 네. 이 중에 4살 이하가 69만 명을 차지했었다고 합니다. 일본 가나가와현에서 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호텔에서 베이비시팅을 해주고 산책, 사찰 명상체험, 일본 현지 어린이집 방문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제공을 해서 네. 작년에 가마쿠라에서만 50건 이상의 예약 요청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영어가 가능한 국가 자격 보육사 9명, 간호사 1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네. 채용 인원을 늘린다고 합니다. 올해. 인기가 높아지니까 도쿄에 본사를 둔 대형 보육업체도 작년부터 외국어가 가능한 베이비시터 채용을 강화하고 있고요. 나고야에 위치한 5성급 호텔도 최근에 투숙객이 온라인으로 베이비시팅 서비스를 예약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왜 이런 게 나오느냐? 오버 투어리즘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그렇죠. 관광 전략을 변화하려는 게 아니냐. 역시 일본 정부 관광국도 이제 고부가가치 여행객을 유치하는 게 핵심 목표다라고 했는데 고부가가치 여행객이란 단일 여행에서의 총 소비액이 100만엔 약 923만 원 이상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여행객들은 지금 오지 말라고 많이 차단을 하고 있는데 고부가가치 여행객은 유치를 하고 싶다는 한 거죠. 번 와서 이제 돈을 많이 네, 쓰고 가는 그렇습니다. 관광객들. 그래서 관광업계는 아이를 동반한 여행은 성인 중심의 소비를 제한하는데 네. 이런 고급 육아 서비스를 하면 관광객들의 야간 소비를 이끌 수 있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응답하라 살아있음을. 네, 중국에서 1인 가구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름이 스러머, 죽었니? 이런 뜻이에요. 오. 혼자 사는 사람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건데 네. 출시된 지 사흘 만에 중국의 애플 앱스토어 유료 앱 순위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오. 근데 이 앱이 애플 앱스토어에만 출시가 됐고요. 안드로이드의 플레이스토어에는 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네. 앱의 구조는 단순합니다. 중앙에 체크인 버튼이 있어요. 사용자가 매일 이것을 눌러서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도록 돼 있는데 만약에 이틀 연속 체크인을 안 하면 네. 다음 날에 자동으로 지정된 비상 연락처에 이메일이 발송되는 그런 구조라고 오, 합니다. 네. 가격이 8위안 우리 돈으로 약 1,670원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앱이 지금 중국 사회에서 빠르게 늘어나는 1인 가구 문제를 반영한다. 이런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지금 2030년까지 중국 내 1인 가구가 최대 2억 명에 달하고요. 네. 그래서 전체 가구의 3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 집단의 가장 큰 위험은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가 주변에 알려지지 않는 점인데 그렇죠. 이 앱이 소셜 네트워크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사회적 요구, 즉 1인 가구의 건강과 안전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름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아, 앱의 이름이 주거니잖아요. 네, 앱 자체는 노인뿐 아니라 젊은 세대에도 유용하니까 그렇죠. 긍정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죽음을 직접 언급하는 게 중국 문화권에서 흉한 거는 좀 언급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랑 안 맞는 게 아니냐. 차라리 살아있니? 로 바꾸면 다운로드하겠다. 이런 반응도 나왔다고 합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개발자분의 생각은 죽음이라는 게 드물게 언급되지만 모든 사람이 반드시 대면해야 하는 일이다. 사람들이 스스로 죽음의 지점을 알게 된다면 현재를 더 잘 마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름을 바꿀 계획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1인 가구 수요가 높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앞으로 심박수 측정 같은 신체 건강지표 오, 모니터링 네. 기능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더 인기를 누리지 어.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내놨습니다. 상당히 유용한 네네. 네, 앱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퀴싱주의보 발령. 퀴싱? 피싱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네. 네, QR 코드랑 피싱을 합성해서 퀴싱이 나왔습니다. 네.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8일자로 사이버 보안 경보를 내리면서 북한 정찰총국 산하의 해킹 조직인 김수키가 QR코드를 악용한 새로운 해킹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작년에 이 해커들이요, 미국의 비정부기구 싱크탱크, 학계, 미국과 해외 정보기관,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악성 QR코드를 삽입한 피싱 공격을 수행한 정황이 포착됐다라는 건데요. QR코드 안에 악성 링크를 숨깁니다. 네. 기업의 이메일 보안 체계를 우회하는 게 특징인데, 그러니까 이 QR코드를 스캔하려면 기업의 보안망이 적용된 PC가 아니라 그 PC 화면에 개인 모바일 기기 카메라를 들이대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네. 이럴 때 보안망이 벗어나게 된다라는 걸 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커들이 작년 5월에 해외 자문관을 사칭해서 한 싱크탱크 책임자에게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설문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어요. 근데 이 설문지에 접근하려면 QR코드를 스캔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한 전략 자문사에는 존재하지 않는 학술회의에 초대합니다라는 이메일을 보냈는데 네. 학술회의 등록 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에 접속해서 등록 버튼을 누르면 네. 이 계정 정보가 탈취되는 그런 방식을 썼다고 합니다. 참 교묘하네요. 교묘하죠. 점점. 네. 네. 다만 FBI의 이번 경보에는 퀴싱 공격으로 실제로 정보가 탈취됐다라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네. 아무튼 FBI보가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기업과 기관 등에 정체불명의 QR코드 스캔을 금지하고 QR코드 스캔 시 웹주소 미리 보기 기능을 활용해라. 이렇게 임직원을 교육해라. 강력한 비밀번호 정책을 유지하라.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네. 의심스러운 QR코드가 포함된 이메일과 문서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를 해달라. 그리고 다중 인증 활성화, 기업과 기관 차원의 모바일 기기 보안 정책 강화 같은 조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응책도 꼭 마련해라라고 권고했습니다. 네, 이게 QR코드를 이용한 네. 새로운 해킹 수법이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는 게 이게 기업과 기관에만 적용이 일단 됐지만 언제든지 모르죠. 개인으로 바로 적용이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릭스톤의 Me and My Broken Heart 함께 듣겠습니다. All I need's a little love in my life. All I need's a little love in the dark. A little, but I'm hoping it might kickstart me and my broken heart. I need a little loving tonight. Hold me so I'm not falling apart. A little, but I'm hoping it might kickstart me and my broken heart. Yeah. Shotgun aimed at my heart. You got one. Tear me apart and there's some. How do we call this love? Whoa, oh, oh. I try to run away, but your eyes tell me to stay. Oh, why do we call this love? Whoa, oh, oh. It seems like we've been losing control.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측 초청으로 내일부터 1박 2일간 일본을 방문합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이의 일본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을 찾아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법 통과와 함께 내란, 외환, 군사 반란죄의 사면 등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원내대표 체제의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는 재선 천준호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공수처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관련 법안을 오늘 오후 공개합니다. 공수처 검사의 보안 수사권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쿠팡이 손해를 입점업체 등에 전가하는 행위는 약탈적인 사업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관련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 본부장은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통상이나 외교 이슈와 구분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올해는 우리나라와 프랑스 수교 14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양국 관계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프랑스 사회 속에서 한국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 파리 김선영 통신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40년 전 한국과 프랑스 관계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네, 한국과 프랑스의 공식 외교 관계는 1886년 체결된 한불 수호 통상 조약에서 시작됩니다. 네. 당시 조선은 서구 열강과 처음으로 근대적 외교 관계를 맺던 시기였고 프랑스는 그 과정에서 외교, 종교, 학문 교류를 통해 한국과 관계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이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관이 바로 파리에 위치한 ME 파리 외방전교회 미션 에트랑제 드 파리입니다. 네. ME는 19세기부터 조선과 깊은 인연을 맺은 기관으로 한국 근대사와 프랑스의 한국 인식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2026년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ME는 단순한 종교기관이 아니라 한불 관계의 역사적 출발점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는 한국의 설날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프랑스 시각에서 본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관계 현재 분위기는 어떻게 느껴지고 있나요? 네, 2026년 초 프랑스에서 느껴지는 한불 관계는 정치적 이슈보다는 문화, 교육, 예술 중심입니다. 프랑스 정부와 공공기관들은 140주년을 맞아 대규모 국가 행사보다는 문화기관, 박물관, 공연장, 대학과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분사년 기념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프랑스 사회에서는 한국은 이제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일상 속 문화 파트너라는 인식이 비교적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네.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살고 계신 동포들도 뭐 많으실걸요? 네, 2026년 초 프랑스에 거주하는 한국인 사회는 눈에 띄는 성장은 없고 정체 혹은 소폭 감소 흐름입니다. 네. 재벌 한인은 약 3만 명 안팎으로 추산되며 대부분이 파리와 일드 프랑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연령층은 유학생과 20, 30대 청년층, 예술, 문화,
전문직 종사자, 소규모 자영업 종사자가 중심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 프랑스의 유학생 주거보조금 알로케이션 카스 pour logement APL 제도가 본격화되면서 네. 한국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프랑스 유학의 문턱이 분명히 높아졌다는 체감이 큽니다. 그렇군요. 등록금 자체보다 월세, 생활비 부담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고 네. 이로 인해 단기 유학생이나 어학연수생은 줄어드는 반면 장기 체류를 준비한 학생들만 남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 사회에서 우리나라 한국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네, 2026년 현재 프랑스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은 유행의 단계를 넘어섰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한 예로 영부인 브리짓 마크롱 여사는 지난 1월 6일 TF1 방송에 출연해 네. 자신의 음악 취향을 솔직하게 밝혔는데요. 네. 72세인 영부인은 요즘은 K-팝을 듣고 있다며 스튜디오를 놀라게 했습니다. 네. 블랙핑크, BTS, 스트레이 키즈, 지드래곤 등 와. 구체적인 아티스트 이름을 나열하자 진행자는 LG공에서 K-팝을 크게 틀어놓으시는지 질문하며 웃었습니다. 네. 이에 영부인은 웃으며 조금 문제가 되긴 한다고 답해 관객들의 웃음을 자냈습니다. 네. 또한 K-팝은 콘서트나 갈라 행사에서 보면 팬 커뮤니티가 깜짝 놀랄 정도로 강력하다고 어필했습니다. 또한 넷플릭스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컨텐츠를 보면 네. K-팝에는 분명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며 아이들과 나처럼 손주들과 소통하고 싶다면 K-팝 이야기를 해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자 진행자 역시 우리 딸도 전 세계를 휩쓰는 이 한국 음악 K-팝에 푹 빠져 있다며 공감하며 한국에 대한 호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보니까 골든글러브에서 오늘 K-팝 데몬 헌터스 그 주제가 골든이 또 주제가상 받았다고 하니까 더 그런 인식이 많이 확산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140주년 이제 한불 수교 140주년 맞아서 프랑스에서 어떤 또 기념 행사들이 있을까요? 네, 올해 주목을 끄는 행사는 프랑스, 한국에서 셀 수 없이 많이 개최될 예정이지만 네. 그중 몇 가지 다른 느낌의 주요 행사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표적인 동양 박물관인 바로 뮤제 기메입니다. 이곳은 프랑스의 국립 아시아 미술관으로 올해는 특히 건물 외벽마저 한국적인 외관의 설치 미술을 하고 내적으로도 한국의 미를 다각적으로 갖추게 되며 한국 미술과 문화 프로그램이 더욱 정기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아비뇽 페스티벌입니다. 연극 페스티벌로 유명한 아비뇽 페스티벌은 한국어를 올해 140주년을 맞아 채택하여 한국 공연팀의 참여 문턱을 낮췄고 네. 이와 더불어 프랑스 공연계 안에서는 한국 창작 방식, 한국어 사용 공연, 자막과 언어, 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프랑스 예술계가 한국을 동등한 문화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청신호로 해석됩니다. 네. 2026년 한 해 동안 프랑스에서는 한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 외교, 시민 행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중 하나가 참 특별한 장소에서 준비되는 설날입니다. 한불수교 약 20년 전 프랑스 가톨릭의 신부님들이 조선에서 박해받던 일들이 있었는데요. 네. 병인 양요는 흥선 대원군의 세국 정책과 프랑스 선교사 문제로 시작된 무력 충돌이었고 그 중심에 파리 외방정교회인 MÜ배가 있었습니다. 이 갈등은 훗날 1886년 한불수교로 이어지는 외교사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외방정교회가 주최하고 한국의 마음 합창단이 주관하는 한국 설날 행사, 세배 요리문화, 조선시대 평양 풍경이 그려진 MÜ배 소장품, 조선으로 파송된 신부님들의 유물이 있는 경내 박물관과 정원에서는 조선에서 온 종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이처럼 140주년 기념은 외교 행사에만 머무르지 않고 시민과 예술가, 지역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으니까 프랑스가 더 가깝게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프랑스 파리에서 김선형 통신원이었습니다.
반정부 시위 사태가 2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확산하면서 당국의 대응도 강경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군사작전에 관한 최종 결정을 고심 중이다 이렇게 밝혀서 국제사회의 긴장이 또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이란 시위 사태 살펴볼 텐데요. 오혜리 국제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12월 28일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오늘로 16일째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이 시위가 처음 시작된 곳이 수도 테헤란의 이 그랜드 바자르의 시장 상인들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는 전국의 31개 주 전역에서 동시다발로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사망자 수 언급하신 거 이제 들으셨을 텐데 사망자 수가 지금 굉장히 빨리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8일 오후부터 인터넷이 차단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내부의 정확한 상황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넷상에서 여러 가지 이제 영상들을 보니까 네. 아주 상황이 심각한 모습들이 담겨져 있고 또 병원에서 그 병원 앞에 시신이 남긴 바디백이라고 하죠. 시신 담는 그 비닐백에 수없이 많은 그것들이 이제 늘어서 있는 것들도 모습도 봤고 또 이제 시위 현장 중에서는 사실 진위를 좀 파악하기 어려운 조작 영상이 아닐까 싶은 것도 있을 수도 네.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좀 엇갈립니다. 근데 가디언이 오늘 아침에 보도한 걸 보니까 시위가 굉장히 격화되면서 거리에 유혈이 낭자한 상태다. 이렇게 현지의 50대 여성 참가자 말을 인용해서 보도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지금 2022년에 히잡 시위 때도 사실 인터넷이 차단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차단이 됐었고 그때도 정말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되면 정확한 수치는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인터넷 차단을 통해서 이 기간 동안에 학살이 벌어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우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비극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네. 있는데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이 시위대를 폭도다, 외국인의 용병이다, 외국의 용병이다 뭐 이렇게까지 부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국영방송 연설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뭐 사실 앞에서도 들으셨지만 뭐 이란 지금 민선 정부 또는 이제 신정 체제를 이끌고 있는 하메네이 사실 강경한 진압 외에는 별다르게 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니까 뭐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 탓, 외국 외세 개입 탓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사실 이란 당국은 2022년 히잡 시위 이후에도 사실 공개 처형으로 시위 참가자들을 사형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란은 1년에 사형 집행을 1000여 건 이상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 그 중에는 시위 참가자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처형을 한 적도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란 정권의 주요 지지층인 그 상인들 주도하에서 시작된 시위가 아주 폭넓게 확산되고 있고 정권에 좀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에 가장 심각한 신정체제의 위기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위가 이제 상인들의 경제난에 대한 항의로 네. 시위가 시작된 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 나신 네, 가요? 사실 이란에서는 최근 한 10여 년 사이에 여러 차례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봤을 때 한 3, 4년에 한 번씩 대형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에도 경제 이슈 때문에 시위가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하산 로하니 대통령 정부 시절인데요. 네. 좀 미온적인 개혁 또 경제정책 실패 이런 걸로 인해서 항의 시위가 있었고 또 2019년에는 휘발유 가격이 갑자기 대폭 인상이 된 적이 있어서 그때도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그래 이렇게 것처럼 이란의 경제 위기는 사실 어제 오늘에 시작된 것도 아니고 누차 이제 반복되고 있는 문제인데 최근에는 좀
더 심각해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관련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제 이 화폐, 리아라 화폐 가치가 너무 지금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환율이 지금 1달러당 145만 리알까지 치솟아서 지금 화폐 가치가 사상 최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서 너무 환율 문제가 맞아요. 많다 이런 거 네, 지적이 네. 나오고 있는데 지난 6개월 사이에 리아라 가치가 40% 이상 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란이 2015년에 오바마 행정부 때 네. 그때 서방의 5개 국가하고 핵합의 타결했잖아요. 그때 1달러당 3만 한 2천 리알 수준이었거든요. 이게 145만 달러라고 5년 만에 10년 만에 이렇게 올라서 떨어졌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정말 뭐 같은 대폭 떨어졌다.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지금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은 이란도 계속해서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주요 수입 품목을 보면은 뭐 가전제품, 전자제품, 또 뭐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건설 자재, 또 동물 사료 같은 거, 또 네. 일부 곡물도 수입을 합니다. 근데 환율이 이렇게 뭐 요동친다면은 살 수 있겠어요.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게를 열어놔도 네. 사러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못 사겠다 그러고 가게 문을 닫고 상인들이 이제 거리로 뛰쳐나온 거죠. 인플레이션율은 연간 한 40에서 50%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 지난해 12월 한 달 경우만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42.2%가 올랐으니까 살인적인 수준이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월 평균 최저 임금 수준도 터무니없이 많이 떨어져서 한 100달러 선 정도쯤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는 중동 지역의 최저 수준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식용유, 닭고기 이게 하루 밤새 막 가격이 2배로 뛰고 그다음에 고기는 이미 먹을 수 없는 사치품이 됐고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민선 정부 폐지시킨 대통령이 최근에 중앙은행장도 바꾸고 또 국민 대다수에게 특별히 생활지원금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유화책을 냈는데 네. 그 액수가 매달 7달러입니다. 이게 우리 환율로 10,000원이 조금 넘거든요. 예. 현지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체감할지는 지금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네, 네. 해결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경제 위기가 오랫동안 이제 심각한 상황이 펼쳐지고 네. 있는데 이 원인 아무래도 경제 제재 때문이라고 아무래도 봐야 되겠죠. 그 트럼프가 주도하고 있는 경제 제재가 뭐 미국 내에서라도 국제사회 그게 과연 통하겠느냐라고 했지만 사실 큰 타격을 입힌 건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에다가 지난해 그래도 미국은 빠져도 우리 유럽 국가들은 이란하고 핵 합의를 좀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안 됐잖아요. 그러면서 유럽연합도 제재에 좀 참여하고 있고 네. 특히 유엔이 지난해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을 했습니다. 네. 뭐 한때 우리나라도 이란의 석유 결제 대금 막혀가지고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예. 이 이란이 어떤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달러와 그 외화를 이제 들여와야 되는데 위화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확보할 수단이 없습니다. 뭐 수출도 어렵고 그러네요. 또 제재로 막혔고 예. 외환 수급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환율 폭등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이 경제 위기가 단순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제재만이 가장 큰 원인이냐? 그러면 또 그렇게만 볼 수 없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첫 번째는 고질적인 부정부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란의 주요 산업을 아시다시피 이제 정예부대인 혁명수비대가 가지고 장악하고 있잖아요. 네. 이 혁명수비대를 관할하는 사람은 하메네이 최고 그렇죠. 지도자고요. 네. 그래서 혁명수비대가 엄청나게 많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몇 년 전에 나온 보도를 보면은 이 혁명수비대가 갖고 있는 이 경제 관련 뭐 이런 기관들 또 뭐 사업체들이 하는 경제 활동 규모가 이란 전체 GDP에서 최소 20%가 넘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이 지금 혁명수비대가 관할하고 있는 이런 경제 활동에 민선 정부가 아무리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손을 대기가 어려운 구조일 수밖에 없어서 그게 제대로 안 굴러가고 또 정부가 민선 정부가 개혁하려고 해도 이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패지시킨 대통령 정부가 경제 개혁을 하거나 또는 비리를 척결하려 해도 사실 현실적으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점이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뭐 더 돈을 벌면 이란 국민을 좀 먹여 살리는 데 써야 되는데 지금 해외 무장단체에 쏟아붓고 있다. 이런 네, 비판도 그렇습니다. 그 있는 얘기는 거죠. 많이 들으셨을 네. 거예요. 미국 재무부 또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 부어왔죠. 지금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왜냐하면 레바논 헬즈볼라라든지 그렇죠. 가자 지구에서도 하마스가 이제 거의 좀 괴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진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이제 혁명수비대가 벌어서 대부분은 그쪽으로 또 많이 지원을 해왔습니다. 네. 2025년의 첫 10개월 동안 1월부터 10월까지 네. 혁명수비대가 레바논 헤즈볼라에 이체한 돈이 10억 달러가 넘는다. 이런 것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월에 이란이 이스라엘과 이제 짧은 전쟁에서 완전 패배했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폭격으로 자국의 핵시설이 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도 사실상 대응을 못했고 이런 상황에서 그럼 그렇게 쏟아부었는데 결과가 이런 상태가 되니까 국민들의 민심이 이반할 수밖에 없고 이게 경제난으로 이 시위가 시작됐지만 자연스럽게 부정부패, 부패 척결, 또 정권 타도로 네.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민선 정부 패제시킨 정부가 굉장히 좀 유연한 태도를 가진 대통령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기대도 컸지만 네. 신정 체제뿐만 아니라 지금 민선 정부에 대한 불만 또 실망감 이런 것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무튼 이 전에도 있었던 시위와 지금 시위가 좀 다른 점은 어떤 점일까요? 예, 여러 차례 시위가 있었는데 차이점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이 히잡 시위 같은 경우에는 청년층들 중심이고 학생들 중심이었고 그게 중장년층까지는 동참하기는 좀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시위의 가장 큰 특징은 상인이라는 좀 보수적인 성향의 층뿐만 아니라 학생, 청년, 중산층, 보수층, 진보층 예를 들면은 또 왕정을 복구하려고 하는 층까지 지금 모두 다 지금 막 뒤섞여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가디언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아이를 데리고 시위 현장에 나온 젊은 부부들 또 검은색 차도르를 입은 할머니들 또 가족 전체가 다 한꺼번에 나와가지고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정말 다들 나와 있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특히 이제 상인들은 1979년에 이 팔레비 정부가 왕정 체제에서 등을 돌리면서 이 상인들이 이제 거기 시위에 학생들과 이슬람주의자들로부터 시작된 시위가 이 상인들이 동참하면서 사실 이제 전격적으로 이슬람 혁명이 성공을 하는데 기여를 한 세력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도 이 상인들이 시위에 먼저 시작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큰 특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걸 보면서 사실은 많은 한국인들은 1987년 있었던 이제 넥타이 부대의 그 네. 시위 참여 모습을 자연스럽게 떠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위로 이란의 어떤 신정 체제가 좀 붕괴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뭐라고 예단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떤 가능성도 사실은 배제를 할 수가 없죠. 이 하메네이가 올해 나이가 86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란이 패배하면서 굉장히 내부적으로는 동력도 잃고 그렇죠. 건강도 안 좋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장악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참 예단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망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그렇죠. 계속 나오고 영국의 있어서.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러시아로 갈 것 같다라고 하고 또 그 망명의 타이밍을
이제 군 지금 혁명수비대가 투입되어 있는데 군이 이탈하고 네. 또 어떤 군이 이제 시위를 더 이상은 제압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확인될 경우에 예. 하여튼 가족부터 해가지고 지금 해외로 망명할 것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네. 글쎄요 망명을 하게 될지는 정말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과연 이제 신정 체제가 붕괴할 것이냐 이것도 역시 좀 쉽진 않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란의 신정 체계는 뭐 미국이 보기엔 참 못마땅할 수는 있지만 국민들이 선택한 체제이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체제인데 네. 그 헌법의 구조를 보면은 정말 2중 3중으로 신정 체제를 유지하는 시스템이 아주 단단하게 아,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매우 복잡한 시스템으로 이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하메네이가 퇴진한다고 해서도 바로 이 신정 체제를 붕괴하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헌법을 바꿔야 되는 거고요. 네. 뭐 그 과정에서 보다 온건한 지도자로 바뀔 가능성도 있고 네. 또는 뭐 더 나아가서도 신정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뭐 인도네시아가 지금 이슬람 국가인데 좀 약간 유연한 체제로 바뀔 수도 있고 그 어느 것도 지금은 예측하기가 쉽진 않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끝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군사작전 가능성도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서 어떻게 네, 조금 보시는지. 전에 외신 들어온 걸 보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협상을 제안했고 네. 그래서 이제 회담 일정을 조여주라 이렇게 아.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네. 좀 상황을 봐야겠지만 뭐 지금 트럼프는 강경하게 이제 군사적인 작전에 여러 가지 뭐 옵션들을 뭐 계산하고 있고 고려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죠. 네. 그런데 미국 내에서도 사실은 여기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도 섣불르게 개입했다가는 그렇죠. 오히려 이란 내에서 지금 갈라져 있는 여론을 더 규합시키고 반미를 더 부채질할 수 있다. 조심스러운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 시위가 이란에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하고 저희도 뉴스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